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3년 9월 4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지난 미국 연준이 어떤 주식시장의 분기점이 될 것 같은 결정을 내린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상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실업률 많이 올라가고 통화량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2020년 원래의 이제 이런 상황이었죠. 여기는 고실업률을 쓸까 하다가 코로나 때 뭐 다 인위적으로 셧다운 했는데 굳이 뭐 그걸 고실업률이라고 표현할까 싶어서 그냥 저실업률로 썼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낮아지고 인공적인 인위적인 셧다운 뒤에 통화량 엄청나게 풀었고 가게당 거의 뭐 엄청나게 돈 많이 퍼졌죠. 1인당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정도 되는 걸로 엄청나게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2021년도에 풀린 과다 통화량과 갑자기 또 인위적으로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고성장이 이루어졌죠. 고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400만 명이나 은퇴한 그런 노동 환경과 엄청나게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고물가가 만들어지고 이 이후에는 다들 이제 느끼는 거지만 고금리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금리 상황인데 이번 주에 이제 연준에서 결정을 했죠. 앞으로도 이렇게 금리를 좀 높게 higher for longer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고금리가 되면 이게 이제 일반 시중에서 금리를 못 올린다고 보는 쪽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부도가 증가하고 그러면 실업률도 당연히 증가하고 그래서 결국 저금리를 내리고 시장은 보호한다 뭐 이런 쪽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준 입장이나 뭐 이런 경제학자들 그런 분들 입장은 고금리가 되고 지금 GDP가 되게 높게 나오고 있죠. 고성장이 되고 그 상황에서 지금 400몇 명이나 은퇴한 상황에서 저실업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고금리를 또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고성장의 저실업이니까 중립금리가 그래서 이제 높아진다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리고 나면 연준의 입장으로는 몇 년 뒤에 물가가 낮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게 그냥 고물가가 유지가 되면 되지 저물가로 내려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논리죠. 이건 사실은 연준의 뭐 소원인지 뭐 소원이겠죠 아마도. 대부분은 이제 현실 필드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실무하는 분들은 다들 시나리오 B 쪽으로 갑니다. 뭐 어찌되었든 A로 움직이든 B로 움직이든 결국은 당분간 400만 명이나 갑작스럽게 태어날 리가 없으니까 미국 인구에서 한 몇 년은 지나야겠죠. 그때까지는 이런 저실업률 상황 계속 될 거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모자라는 그러면 당연히 고물가 유지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각각 이제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이 있죠. 그걸 이제 현 상황에서 시나리오 A냐 B냐 물론 B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왜냐하면 고실업률 없이 뭐 저금리가 내려가고 물가가 내려가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결국 A든 B든 가다가 결국 B로 수렴할 텐데 B로 수렴하는 걸 어떻게 어느 상황을 거쳐 수렴하는지 그걸 이제 지표로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나타난 지표 중에 가장 요즘 핫하게 봐야 된다는 게 제가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리는데 소매 판매 지표죠. 쭉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반등했습니다. 뭐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신규로 들어온 분들은 돈 없으니까 소비 못하다가 잠깐 반등하는 거겠죠. 전체적인 지표는 뭐 이런 정도만 나타날 걸로 봅니다. 어쨌든 고금리 영향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은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홈빌더들도 많이 짓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기존 주택에 비해서 고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0%에서 7%대 금리로 옛날에 다 0%였거든요. 좀 올라갈 때도 리파이낸싱에서 다 0%대로 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0%대인데 새로 집을 바꾸면 7%대 금리를 부담하고 생활해야 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래 건수는 거의 뭐 코로나 때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 올라가는 거는 신규 주택만 거래가 되니까, 신규 주택은 당연히 자재값 비싸죠. 인건비 비싸죠. 금리 비싸니까 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은 저렇습니다. 30년 담보대출 금리 보면 조금 올라갔다가 지표상으로 뭐 좀 인플레가 안정된다고 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연준이라든가 어떤 정책 상황에 의해 가지고 장기 채권들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채권을 누가 사느냐 보면 2021년 이후로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이러니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경제가 호황이 되든 불황이 되든 결국은 미국이 임자죠. 뭐 어찌되었든 수수료 먹는 쪽이 위너라고 하는 뭐 그런 말. 달러 유입은 원유 수출국에서 되든 어떤 상품 일본이나 한국에서 되든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은 그래서 계속 누군가 외부에서 미국 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겁니다. 건축 허가 건수인데요. 이 상황에서도 이제 금리가 고점이라고 보는 홈빌더 분들은 이제 집을 다시 짓겠죠. 그래도 여전히 바닥입니다. 연준은 그리고 금리를 동결은 립서비스가 서비스가 아니라 거의 공갈 협박 수준입니다. 금리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했고, 뭐 금리 상승으로 인한 압박이 언제 터질 것인지, 아까 맨 첫 페이지에 막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이클을 타다가 언제 어디선 터질 겁니다. 터지는데 이제 뭐 지표로 잘 보고 그 첫 번째 시그널은 소매 판매에서 올 겁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제조업 PMI, 대기업 중심 ISM PMI는 아까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죠. 전체적인 제조업 PMI는 우량 기업만 좋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중소기업 낙관지수 보면 별로 안 좋죠. 50 밑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50 밑에라는 건 결국 불황에 가깝다는 얘기고요. 재고도 늘지도 줄지도 않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다 관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고 과다 재고로 인해서 기업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대기업은 채권도 많이 사놓고 정부에서 돈 풀 때 왕창 땡겨오고, 이 와중에 또 탑티어 기업들은 매출이 좋아서 옛날에 사들인 채권은 다 뭐 제로에서 2%대인데 지금 뭐 MMF에만 해도 4에서 6% 미국 금리니까요. 채권만 사놓아도 그러니까 뭐 앉아서, 요즘 기업은 은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돈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이 망할 리도 없고 EPS가 내려올 리도 없고. 그런데도 원래 이 경제라는 게 뭐 행동경제학이나 그쪽에서 보면 큰 세 가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지금 그 중에 두 가지가 계속 화랑일 때나 나타나던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의 소비적인 습관이 안 바뀌는 거죠. 뭐 어찌되었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상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서비스 PMI 보면 서비스 PMI도 여기까지 갔다가 고금리 탁 되면서 좋을 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쭉 내려왔습니다. 서비스도 계속 뭐 임금 분야부터 해가지고 계속 알바생이나 뭐 이민자들로 좀 어떻게 그런 노동 부분을 채운다고 해도 지금 고금리가 워낙에 사회 전반에, 미국 경제 전반에 좀 최악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서비스 PMI도 내려오면 결국 불황 쪽으로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2년물 채권 선물은 그래서 결국 5.1 넘어까지 갔다가 다시 5.5포인트 초반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금리는 어찌되었든 상승했고, 주식시장은 계속 연준에 좋지 않을 거란 그런 전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뭐 FOMC에서 저런 식으로 밝히니까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횡보 쭉 하다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결국 하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입장이 없고요.
금리에 대해서 하락할 것으로 본 시장에 물을 끼얹은 거죠. 옆으로 좀 더 오랜 기간 상승할 수도 있다고까지 했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변곡점이 발생한 겁니다. 파월이 중요하게 보는 상품 가격, 부동산은 반등 후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횡보하다가 서비스 분야는 뭐 상승률 감소가 하고 있는데 요즘 파업 때문에 말도 많죠. 큰 경제로 보면 뭐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보면 큰 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아무튼 그것도 영향을 미치긴 미치겠죠. 금리 상승은 지속되고, 금리의 하락은 결국 부도 맨 처음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업 부도율이 올라가서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금리가 내리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금리 하락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저실업률 과다통화로 발생해서 성장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올랐던 요 사이클이 어떻게 종결해서 어떻게 탈출하는지, 요 사이클을, 거기에 대한 관찰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 됩니다.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첫 번째는 소매 판매 쪽 분야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주택가격, GDP, PC, 물가가 발표됩니다.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GDP는 뭐 이렇게 좀 많이 변동이 있을 거라고 다들 언론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는 있지만 그로 반해서 그와 동시에 지표는 이제 침체 초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어떤 시장의 제약적인 요인은 대부분에게 제약적인데, 우량 기업들,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몇몇 우량 기업들한테는 그냥 은행화 시킨 자금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자금줄이라고 쓰긴 썼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우량 기업들한테 지금 고금리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예대 마진 2% 옛날 채권 빌린 거 이자를 뭐 6%, 5% MMF에 넣어놓고 하면 뭐 말이 안 되죠. 연준이 왜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우량 기업들은 뭐 웬만큼 제약을 가해도 잘 흔들리지도 않죠. 아무튼 더 이상 금리 상승이 시중 내 통화량을 조절하는 포인트는 이미 그래서 지났습니다. 우량 기업에 돈만 몰아주고 기업별로 역시 부익부 그런 쪽만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금리로 인해 가지고 상승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 시장 상태가 지속 예상됩니다. 결국 그래서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는 변함이 없고요. 자주 일종의 퇴직연금은 자주 이렇게 매매가 불가능하니까 계속 정기예금으로 쭉 밀고 있습니다. 뭐 손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벌써 한 2달이 넘어가죠. 배당주 쪽으로 다 밀어놓고 있는데 MMF도 넣어놓고, 당분간은 가려고 했는데 좀 고민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 셉, 미국 연준 셉 보겠습니다. 이코노믹 프로젝션 요약본.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PC 인플레이션을 3.7로 보고 있습니다. 여 6월달에는 3.9로 봤는데, 그리고 이후로는 변함이 없죠. 이런 물가는 지금 예상보다 좋아졌는데, 문제는 GDP가 생각보다 2배 이상 이렇게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금리가 결국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경제학자들이나 정부 입장에서 결국 금리가 너무 낮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성장은 되고 그에 반해 실업률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낮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가는 낮아지고 성장은 더 올라가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결국 경제가 호황이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여기 지표에 착시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데이터가
뭐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게 이제 연준의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도 부도기업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우량 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예대 마진으로 돈 벌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준이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뭐 올려도 실제 시장에 우량 기업이나 미국 증시에 타격을 주는 일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량 기업 중심으로만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여기서 나타난 데이터만 놓고 보면 결국은 시장은 고성장, 저실업, 맨 첫 페이지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파월이 그랬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악은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거라고. 그러면 금리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그래서 뭐 안 좋아지겠는 쪽으로, 연준은 결국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길로 이번 주에 돌아섰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